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120대 유튜브 연합회 회원사 우리 유튜브님들, 그리고 서단법인 유튜브 연합회 회원사 우리 유튜브들, 개별 유튜브 신문방송 기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환경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어떡하든지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도 굳건히 잡고 버텨야만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 있거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을 위한 유튜브 연합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유튜버들께서는 모두 입에 마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기는 경례가 있겠습니다. 또 국기는 경례! 난 자랑스러운 희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사전의 뜻을 1절에 모아서 1절만 크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을 위해 순국순교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도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개설을 시작을 해서 몇 분의 전문가들의 좋은 고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설을 해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완전히 북한의 소나기에 들어가다시피 한 적색 언론에 맞서서 목숨 건 투쟁을 하고 계시는 지도자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동조하면서 자필해낸 조중동을 비롯한 메이저 언론에 맞서서 자유일보를 창건하시고 자유우파의 가치를 지켜내고 계시는 종교 지도자이십니다. 국민혁명의장이시며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내신 정강훈 목사님의 개성부터 박수 청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 중에는 이 언론이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특별히 주력 언론인 조중동,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조중동이 탄핵했잖아요, 박근혜를. 박근혜 탄핵한 걸로부터 대한민국은 망한 거예요. 어떻게 보수 우파의 대변지라고 하는 조중동이 박근혜를 탄핵하냐니 말이야. 이 사람들은 국가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오직 돈입니다. 돈 많이 갖다 주는 대로 기사를 쓴다, 이런 거죠. 그 후로부터 이제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공중파 KBS, MBC, SBS를 비롯하여 종편 직간접적으로 완전히 북한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언론은 현재 평양의 언론의 지국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여기에 반발하여 일어난 것이 바로 유튜브 언론입니다. 유튜브 언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이 나라를 지키는 주력 언론이 유튜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으시면 박수 한번 하세요. 그러나 이 유튜브도 전부 다 클릭수 올려가지고 돈 몇 푼 버는 거, 돈 1, 2천만 버는 데 빠져있지, 국가와 민족과 자유통일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게 방송을 안 한다 이 말이야. 자극적인 거 해서 클릭수 많이 올라가는 경쟁 붙어가지고. 그리고 또 유튜브가 다 각자 콩가루 집안이라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프레스센터에서 유튜브 총연합회를 한번 했고, 오늘 드디어 우리 유튜브들이 이 상태로 해서는 안 되겠다. 왜? 내년에 우리가 4월 10일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이 200석을 못하면 유튜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결국은 연방제로 북한으로 나라 넘어가거든요.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내가 뭐 뻥치는 것인지 과장된 것인지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지면요, 이거는 바로 북한으로,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조건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3대 대통령 김대중, 간첩, 노무현은 좌파로 들어갔다가 우파로 나중에 전향했지만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이놈은 간첩입니다. 이 3대 대통령이 평양 가서 연방제 통일을 서명하고 왔잖아요. 서명하고 왔으면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나야 될 언론이 조중동 아닙니까? 이거는 반국가행위며 반역자가 하고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조중동이요, 박수치고 환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각 진지가 다 북한에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국회,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누가 대한민국 국회라고 하겠습니까? 저거는 평양에 북한의 국회라고 봐도 왜 지시대로 하는 거니까. 풍성금지법 만들어, 김여정 하명법 만들잖아요. 바로 그 외에도 지금요, 국회에서 만든 법안과 이 문재인 때 만든 법안과 그 밑에서 또 하수인 역할을 했던 지방정부, 지방자치에서 만든 조례사항과 조례와 그 다음에 법이 4만 개입니다. 4만 개. 이거요, 내년 4월 10일 날 우리가 200석 해서 이 문재인 때 만들었던 4만 개 법안을 싹 무효로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 유튜브께서 박수 치는 걸 보니까 유튜브는 역시 살아있습니다. 싹 청해야 됩니다. 싹 청해. 아니, 한마디로 유근일 조선일보 큰 노평론가가 하는 말씀 여러분 다 들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냐?
저쪽은 전쟁으로 나오는데 우리 국민의힘 정당 사람들은, 우리의 대표는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 저쪽은 전쟁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뭐하냐? 정치한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재명 하나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자주 표현하는 말대로, 여러분은 저 우습게 들을지 몰라도 이미 평양에 국회가 최고인민회의라고 합니다. 평양의 국회 이름을 최고인민회의. 버스 탔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조금만, 만약에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 환경이 우리 쪽이 유리하다 이러면 쟤들 총선 안 하려고 그래요. 총선 할 필요 없어요. 바로 이미 국회 타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버스 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그대로 다 대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현재 167석, 그 다음에 170석, 거기다가 정의당까지, 무소속까지 합치면 180석입니다. 180석이 임시국회 열어가지고, 언제든지 열 수 있으니까 열어가지고, 북한에 있는 국회의원들 초청 법안을 바로 결의해버리면, 그럼 북한의 국회의원들 300명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300명이고, 둘이 합쳐서 600명이 투표해버리면, 연방제 통일 가결하시면, 동의하시면 전자투표하세요. 그럼 화면에, 국회 화면에 전자투표 하자서 딱 눌려보십시오. 이만큼 현재 위험한 상태에 와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김학성 교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나오셔서. 헌법학을 전공한 죄 때문에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다. 교수님도 이 나라가 이렇게 물러지는 데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네? 왜냐하면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판검사 애들 다 교수님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저렇게 되는 건데, 아니 내가 늘 하는 말이 평양의 국회 최고인민회의 버스 타고 대기하고 있다. 네. 아니 3대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가서 설명했잖아요. 연방대통령을. 예. 그러면 이제 국회 결의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설명하면 해보세요. 설명. 지금 이제 목사님들 강조하시지만 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해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혹시나 민주당에 조금 좀 이렇게 고위 인사들 만나보신 다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민주당의 통일 정책이 뭐냐 물으면요, 연방제 통일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도 민주당이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생각이 없고, 우리 자유통일당은 통일 정책은 자유통일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연방제냐, 생각이 없느냐, 아니면 자유통일이냐 문제가 될 것인데, 목사님 주신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 헌법 4조를 보면요, 대한민국 통일을 지향하는데 통일을 민족 중심의 통일을 허용하지 않고, 통일의 결과가 또 과정이 평화로워야 되겠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통일이라야만 우리 옳은 것이다. 이게 헌법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민족 우위의 통일을 갖다가 주장하는 것은요, 이 반헌법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예컨대 문재인이가 평양에 가서 남측 대통령이라는 말을 했죠. 우리가 그래서 많은 비판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미 문재인 머릿속에는요, 이 연방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남측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요, 지금까지 김구수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의 피 속에는요, 또 DNA 속에는 민족 우월주의가 상당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도
과거 기억해 보시면요, 빌 클린턴이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한다고 했을 때 그분이 한 말이 뭐냐, 민족이 이념을 앞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마치 민족이 중요한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자유통일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억압된 생활, 노예 같은 생활을 우리가 해방시켜야 되는 책무는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을 무시한 채 민족 중심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 헌법은 이미 87년 헌법에서 민족 중심의 통일을 나가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를 이미 87년도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 우위의 통일은 옳지 않다는 것을 갖다가 헌법에서 이미 명시를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면에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첫째로 비상식적입니다. 연방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국이 동일한 이념과 가치를 공유해야 되는 것인데, 북한과 대한민국은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지요. 그 중에도요, 네. 체대가 같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종교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제 미국이 예. 50개 나라가 연방하고 있잖아요. 예. 다 기독교거든요. 예. 종교가 같지 않은데 뭔 연방이 됩니까? 계속 무슨. 이제 목사님은 이제 종교라고 하지만 넓게 말하면 문화가 같아야 될 것이 오는데, 하여튼 뭐 옳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방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국 사이에 동일한 이념과 가치 내지 문화를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헌법도 역시 민족 중심의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매우 위험하다.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헌법 87조를 헌법에서 분명히 민족 우위의 통일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도 이승만 김구의 갈등이 뭐였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 김구나 그런 민족 우월주의자들은 남한과 북한이 만나서 하나의 우리 나름대로의 국가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와 같은 접근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과 북한이 합작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국가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신 이유는 실제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을 해서 함께 일을 하다가 성공한 예가 없는 것이죠. 100% 막혀. 잘 아시는 예가 바로 중국도 그런 예 아닙니까? 모택동과 장개석이가 일본과 대해서 싸웠지만은 끝난 다음에 장개석이가 패배를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고, 잘 아시는 동유럽을 보더라도 동유럽의 공산화 과정을 보면 그들이 다 공산주의가 민주주의 정부와 연정을 하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연정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민주정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정당만,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근래에 남예면 북예면 있잖아요. 네, 합쳤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뭐 개발이잖아요. 끝난 뒤. 남북 예멘이 합쳐졌지만 다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북예멘의 힘으로 남예멘을 평정한 다음에 하나의 국가가 되려고 했지만 지금도 계속 갈등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방제가 될 수 없는 가장 크게 세 가지를 보면, 첫째가 반지성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헌법적이고,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작을 해서 통일된 국가를, 올바른 국가를 만든 예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연방제를 반대할 수밖에 없고 반대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거. 네. 3대 대통령이 가서 연방제 서명하고 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내 표현으로는 평양의 국회의원들, 그 최고인민회의라고 최고인민이죠. 네, 지금 버스 타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예. 여의도 국회에서 초청장 내서 300명 내려와서 연방제 법의를 딱 합의를 해버리면 내년 4월 10일 총선 존재 못합니다.
끝나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가서 서명 다 해놨고 국회에서 결재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좀 바로 끝나긴 좀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니요, 근데 안 끝날 수 있는 방법은요, 강화문 세력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튜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마무리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늘 이제 강조하시지만 우리 자유통일당은 분명히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말씀드리면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민주당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부정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부정은 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통일당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을 정당의 이념과 가치라고 하는 것이고 자랑스러워하는 정당이다. 두 번째로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연방제를 하려고 하지만 국힘은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그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자유통일당은 연방제와 반대해서 자유통일당의 통일정책은 자유통일이다. 그리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유통일당 관련된 당원이라든지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정당이 누구인가,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는 정당이 누구인가. 지금까지는 민주당과 국힘에 의해서 우리는 눌려 살아왔지만 적어도 우리의 이 올바른 생각과 뜻을 반드시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거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국힘과 힘을 합쳐서 200석을 반드시 달성될 것이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경주에서 원희룡 장관이 와서 간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눈수술 때문에 참석은 못했지만 이후에 벌어지는 행태를 보면서 참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80대 언론사. 왜냐면 그때 이 대한민국 언론이든지 정치권에서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전광훈 목사와 접촉을 했다, 만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80대 언론사가. 예예. 저는 전광훈 목사님을 만났다는 게 왜 죄가 되는지. 왜냐하면 내 여기 이마에 뿔이 2개 붙었거든요. 전광훈 목사님과 만났고 접촉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유를 제가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 교회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갖다가 배척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첫째로 전광훈 목사님이 이단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교회에서 맨날 목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모든 우리 평신도를 하더라도 듣는 게 있고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부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기준에 비춰봤을 경우에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단이다? 전혀 그것은 우리가 조금도 언급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어제 13개 대표 기독교 대표 그렇습니다. 예. 많은 김정초 회장님도 또 이 노 회장님도 또 많은 신학자들도 토크에서 말씀을 했지만은 그거 이전에 우리 보통의 평신도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단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가 목사님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정치권과 언론사가 무조건 전광훈 부르는 걸 싫어해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싫어할 줄 몰랐는데 저도 베이스케 포럼을 하면서 보니까 이유 없이 전 목사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얘기를 합니다. 한 7분 동안만 얘기를 하면 그네 많은 교수들이나 박사들이 하는 말이 정말 그러냐 그래요. 내가 만난 전광훈 목사를 내가 설명을 합니다. 7분만 시간을 달라고 설명하면 상당수의 교수나 또는 지식이나 연구원들이 박사들이 정말 그러냐라고 하면서 돌아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 자신이 있어요. 왜 내가 경험하고 목사님과 함께한 세월이 벌써 거의 3년 가까이 되는데 전 다른 걸 얘기하지 않고 내가 접한 전광훈 목사님을 내가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그것도 시간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7분만 정도만 제가 할애를 받고 하는데 상당 부분이 다 돌아서는 것이.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그래도 와서 간증을 얘기했는데 아니 목사님들과 성도들 앞에서 안수 집사가 와서 간증한 것이 그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뭐 전광훈 목사와 만나고 뭐 그렇게 뭐 화면에 나오는데 마치 전광훈 목사님이 근데 무슨 잘못된 이 괴물고 같은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그대로 이어나간단 말이죠. 만난 것도 아니고요. 강사 대기실에서 예. 장관님 간증하고 내려오면서 나는 강사대에서 올라가는데 그냥 눈으로 한번 쳐다본 거야. 그걸 가지고 만났다고 계시라고. 만났으면 맞잖아요. 좀 아니 그냥 본 거라고요. 본 거. 예. 안녕하세요 하고 예. 그냥 본 거라고요. 그냥. 어떻든 간에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하는 태도를 보면요 매우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에요. 이유 없이 전광훈 목사와 만났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배척하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교수님, 예. 이걸 나눠서 설명해 줘봐요. 예. 좌파 국회의원들이 원인하고 나하고 만난 것을 왜 그렇게 비판하느냐? 네. 그만큼 내가 두려운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우파 국회의원들은 왜 그걸 비판하느냐? 그렇죠. 지들끼리만 해먹으려고. 예. 그걸 나눠서 설명해요. 예. 나눠서. 당연히 좌파들이나 북한 공산 세력이 전광훈 목사님을 비호하는 이유는 전광훈 목사님이 자신들의 정권을 만들거나 유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무비판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뭐 적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같은 색깔을 가지면서 함께 공조한다고 볼 수 있는 국민의힘이라든지 조중동의 태도를 보면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걸 나눠서 보면 제가 볼 때는요 조중동이 목사님을 배척하고 노골적으로 이의적으로 배척하고 있단 말이죠. 신문과 방송의 사명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된 것이죠. 신문 방송의 사명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속하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일 터인데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2만 명, 3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글자도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철망표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이에요. 더군다나 목사님께서 조선일보의 광고를 1년에 한 2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40억이 무게 1년에 40억. 그러면 사람이 미안해서라도 보도를 하면서 우호적인 보도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터인데 제가 보는 바로는 전혀 철문표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전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한 3년 옆에서 가까이 뵈면서 느낀 점은 자유일보를 목사님께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 자유일보를 갖다가 정말로 우리가 조중동을 이길 수 있는 신문으로 우리 애국 동지들이 정말 진력을 다해서 노력해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저는 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가 예컨대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고 이유 없이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팀인데 많은 애국 세력들이 그런 불의에 속할 수 있단 말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깨야 될 것이다. 깰 때 내년 200석도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자유일보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50만 부, 60만 부, 70만 부가 되어서 보란듯이 조선일보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해낼 것이다. 그거를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조중동을 탓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믿지만 완전히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힘을 키워서 50만, 70만이 되면 대한민국의 자유일보를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자유일보를 만들어서 고생하시는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언론의 편파성을 깨기 위해서도 우리 광화문 세력들이 살아있어서 정말 목숨 걸고 자유일보를 구독하고 그다음에 자유를 지키는 그 자유신문을 반드시 살려야 될 것이다. 이미 끝났어요. 몇만 부 끝났어요. 두 번째로는 언론 말고 정치권, 지금의 여권 정치권에서도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상당히 이유 없이 부정적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저께도 봤지만 지난번 몇 년 전에 광화문에 나와서 연설한 인간들의 얼굴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김기현을 보니까
목사님을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인간이 아니, 다시 한번 영상 들어봐요. 강문에 와서 연설했던 정치인들 다시 한번 들어봐요. 이 인간들 다 외울 수가 있어요, 목사님. 아니, 다시 트셔요. 들어봐, 영상 다시. 오세훈, 김문수, 이재호, 이런 것들이 지금